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난 무비 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시작 음악이 아주 비장해서 네. 그날이 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날이 오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 네. 네, 노차사라고 줄여서 부르죠.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오랜만에 요 들어봅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이사 다니면서 버렸어. 아까워 추워서 죽겠네. 함부로 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 공연 가려고 자이라스 땡땡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굳이 또 안 밝혀도 되는 걸. 네. 땡땡이를 밝혔어요. 그러네요. 영화와 네. 선거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바로 이 노래를 메인으로 했던 노무현입니다. 네 번의 낙선, 지지율 2%의 만년 꼴찌, 대선 후보 1위 과대다. 노무현입니다. 네, 사실 다큐멘터리죠. 네, 다큐멘터리. 너무 그리운 한 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록이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낙선과 당선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거란 무엇이고 시민이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던 영화 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노 대통령이 재임을 했던 그 당선에서 되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2년이었죠. 그래서 올해가 네. 20년 20년. 되는, 네. 2002년 대통령 선거였죠. 네,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며 네. 상대방의 공격, 음모론에 휘말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근데 참 밝혀내고. 그렇게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엊그제 일 같은데.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럴 수 그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10살은 넘어야 아마 그런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조금 그래도 뇌리 속에 각인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지금 한 30살, 30살 되신 분들부터 좀 이렇게 그래도 뭔가 그런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2002년이면은 월드컵이니까 월드컵이 가장 그때 컸죠. 빨간 그렇죠. 티셔츠 입고 응원 좀 했던 네, 세대들은 네, 네. 노 대통령을 기억할 수 있죠. 네. 네. 우리 자영업은 몇 살이었을까? 유치원이었고요. 어머나. 제가 기억에 남는 선거는 2007년 대선부터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명박이랑 이제 정동영이 나와서 붙었을 때죠. 그건 네, 이제 그 대선은 참 재미없는 대선이었죠. 재미없는. 근데 이제 그 대선이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초반에는 이제 전라도와 광주 이쪽에서부터 개표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동영이 막 80% 90% 득표를 할 거잖아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일말의 기대를 했거든요. 아, 이건 아이고. 너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가? 아니, 기대라니.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연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 개표가 시작되면서 확 뒤집혔죠. 예. 근데 사실 저조차도 그 당시에 2007년 대선은 정동영 후보를 이렇게 믿어서 뽑는다기보다는 폐색이 굉장히 짙은 부서진 어떤 장소에서 그냥 오래된 동지를 뽑는 마음으로 찍긴 찍었는데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근데 너무 크게 졌죠. 네, 너무 크게 크게 참패를 졌어요. 당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사실은 이제 정동영 후보 말고 다른 야권의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는 친한 친구가 좀 약하다고 친구를 버리니? 뭐 이래가지고 버리면 안 된다. 뽑고 싶은 다른 후보를 마다하고 뽑긴 뽑았는데 이 2007년 선거를 잘못 치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어졌어야 되는데. 처절한 반성을.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언론들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때 언론은 언제나 뭐 그렇지. 장난이 뭐. 아니었어. 노무현 대통령을 막 엄청 그 후반기 마지막에 그 기사들을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진보 신문이라고 불리우는 한겨레 뭐 시사저널 뭐 경향 이런 데서도 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과오들을 굉장히 막 키우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가방끈에 대한 열등감이 네, 네.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했다. 발끈했다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오래되다 보니 언론이나 반대파들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원색적이고 직선적이고
조롱하는 듯한. 심지어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걸 서거라고 쓰느냐, 뭐 맞아. 사망이라고 쓰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장이냐 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너무했어. 장례식 때도 시청 앞에서 모여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외도를 되게 어쨌든 이 다큐를 선정한 것은 영화 속의 정치 이야기 저희 정직한 후보도 엄청 좋은 대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실제로 한 역사의 한 근대를 살았고 현대를 살았고 무엇보다 정치인 중심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주도하에 선거를 치루었고 그 시민의 선택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서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이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말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정치인들에게 막 의존하고 그들의 흑색 선전과 막 왜곡 보도와 과장된 그런 몸짓들에 막 현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후보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20년 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20년 만에 다시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진짜. 앞으로 2달 뒤에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부터 따지면 꼭 2달 뒤에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또 시즌인 만큼 영화와 선거를 함께 얘기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가 지금 개봉은 사실은 그 2017년에 됐죠. 이 다큐를 만든 감독은 이창재 감독이라고 아마 이창재 감독의 작품을 한 편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성과 논리를 잘 버무리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약간 날카롭고 스마트한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호응을 얻었긴데 사실 자료가 많다고 좋은 다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감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무현입니다는 당시에 개봉했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님 포함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서 그때 개봉 당시에 제가 지부에 갔을 때 휴지를 나눠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에 내려간 다음에 찍은 손녀와의 사진 뭐 이런 사진들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이게 육각형인가요? 주사위 모양의 작은 크리넥스 티슈에 사진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하나씩 한 통씩 나눠줬어요. 우르라고.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3개를 받았는데 한 통을 다 쓰고 2개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너무 사진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다큐 형식을 보면은 인터뷰와 이제 기록 그 영상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고 계세요. 뭐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뭐 그죠? 이화춘. 네, 이화춘 씨 그 중앙정보부 국정원이죠. 중앙정보 정보요원. 네. 조기숙 교수 뭐. 네. 아주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감정선을 굉장히 잘 배치했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아마 이 인터뷰를 의뢰받은 사람들 모두 중간중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큐의 앞부분, 이 다큐가 한 1시간 50분 정도 길인데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회고록처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두 축이 가잖아요. 그 국정원의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사찰했던 그 국정원 요원의 시선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 언제나 저항하고 싸웠던 그런 세력들의 어떤 한 축에 있었던 사람이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시선에서 가는 것과 그의 최측근들이 증언하는 노무현의 이야기를 시줄 날줄로 계속. 그리고 시간대를 보면 운전기사의 시간대는 82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 82년부터 쭉 운전을 하면서 느낀 인간 노무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 축이 구성이랑 이런 거 되게 잘한 느낌. 맞아요. 영화. 네. 여러 측근들이 있는데 그 측근들이 각자 자기들이 만들었던 맞아요. 그 줄들을 이제 엮어준 거죠. 잘 엮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는 게. 정치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정치인들은 기록 영상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다들 좀 부정적으로 좀 그렇지 맞아 강원국 이런 단어가 떠올랐는데
강원국 씨는 저기고 글쓰기. 연설비서관이고 네. 저는 강원국 비서관은 굉장히 좋았고요. 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기록 영상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누구냐면 주로 그 이인재 후보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셨네요. 뭐 많이 한화가 나왔어요. 뭐 이런 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허태열. 부산에서 후보. 국회의원 떨어질 때 상대방 후보였던 허태열, 뭐 전라도 얘기 막 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시줄과 날줄로 엮여지는 과정 속에서 노무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는 공인 노무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는 사인 노무현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 노무현은 우리가 늘 많이 겪어왔던 모습이기도 하지만 뭔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자기가 설정한 그 비전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설득함으로써 그 꿈을 같이 꾸자라고 설득해내는 모습이 저는 제일 이제 좀 좋았고요. 사인 노무현은 열등감도 많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네. 다가가는 그런 모습에 모두들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인 노무현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쵸. 여기서 이제 증언하시는 분들,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을 도구화하는 순간 굉장히 각박해지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각박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기사분의 결혼식 날 너무 좋았어. 본인의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운전을 해주고 경주까지 신혼여행을 그 운전기사를 위해서 오늘은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라 이렇게 운전을 해주셨다는 그런 그런 게요 쇼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예. 진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직능이 다른 거지, 직능과 역할이 다른 것이지.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존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인터뷰를 굉장히 잘 선정했고, 네. 그렇죠? 인터뷰를 잘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에 전통적인 의미의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원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상황에서는 기록 영상들이 이제 또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기록 영상들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기록 영상들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선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떠세요? 저는 다큐 전문가시니까 또. 저희 청취자분들이 왜 다큐 전문가? 제가 다큐를 오래 했습니다. 다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인터뷰가 나레이션을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뷰가 나레이션을 대신해서 보이스오버를 쓰게 되면은 기존의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주고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계몽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운전기사, 그러니까 평범한 개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 효과가 있는 거죠.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시점이 다각화된다라고 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요.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다큐는 감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적인 에세이라고도 불리우고 시적인 다큐라고도 불리우는 영상 포엠 기법이죠. 근데 다큐는 원래 그런 걸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독재, 군부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다큐는 리얼이야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감성적인 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도 리얼리티에도 감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더 많은 공감과 확장을 이끌어내는 요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파편화, 디지털의 어떤 복제 기능이 우리에게 새로운 요소를 들여왔다면 그것은 감성이다. 그래서 감성을 이끌어내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큐에서 사실 인터뷰가 중요하게 된 게 바로 그런 기법 때문이고요. 원래는 형식적인 인터뷰를 많이 했죠. 뻔한 답을 보여주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외에도 뭐 말하는 건축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또 달팽이의 별도 그렇고요. 인터뷰가 그 작품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터뷰가 그것의 모든 것인 그런 다큐들이 많고 그래서 참 인터뷰를 선정을 잘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인터뷰가 있었겠어요. 저희가 다큐를 하면 60분 한 편 한다고 해도 인터뷰를 수백 분 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중에 한마디씩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논리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고단하면서도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배치가 됐다.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나열하는 인터뷰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어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향해서 한 발씩 가는 인터뷰. 그래서 운전기사 예를 들면 신혼여행 이야기도 너무 인상 깊지만 마지막에 운전기사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 노무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이면서 그 가족 두 아이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노무현한테 배운 거를 아이에게는 꼭 실천시키고 약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인터뷰도 결국 이 다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뒤에 있는 인간. 진정한 민주주의 그분은 운전기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젊은 다른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가 특이한 게 그런 인터뷰를 누군지 모으는 거예요. 이 자막에 이름을 안 내보내서 맨 앞에는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나왔어요. 네, 한 번씩 나왔어요. 노출이 다 돼요. 그분도. 그래요? 네. 네네. 근데 대부분 뭐 기자, 교수 아니면 뭐 운전기사 그죠. 근데 이제 제 말씀은 뒤로 가면 그런 인터뷰가 모이잖아요. 우리가 왜 노무현을 좋아하는가 하면 그 비석에 새겨진 그 말. 최후에 보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노무현을 이제 대변하면서 노무현인 거죠. 나도 노무현, 너도 노무현 이렇게. 그래서 고도로 전략 잘 짜진 인터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노무현을 표현하기 위한 그쵸. 이 인터뷰의 방식이 네. 저는 보면서 예전에 우리 했던 주전장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딱 그 같은 궤도로 놓고 극과 극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였잖아요. 대립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왜냐하면 판단하게 일본 영화. 네, 일본 영화. 그렇지. 그거는 감성보다는 논리로 우리 논리를 그쵸. 판단하게끔 대립으로 보여준 건데 그냥 도구가 인터뷰였다 그러면 얘는 노무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 노무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치랑 표현하는 게 달라졌던 거. 그러니까 끝에 가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배치인 거죠. 왜냐하면 뭐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또 세대를 막론하며 또 지역을 막론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다 떠났다. 그러면 끝에 가면 참 열심히 살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참 좋은 사람이네. 라는 이런 퍼즐을 맞춰놓고 인터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배치했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 유시민이 좀 중간중간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게 양쪽을 좀 잘 정리해주는 느낌? 이렇게 좀 느껴지게 됐고. 네, 사실 이 다큐 앞쪽에 안희정 씨가 나와서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때의 기록이고 그것을 또 지운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불편함 때문에 이 다큐를 보기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참 눈물이 많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인간 노무현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자영업은 공부하느라고 바쁘네요. 아닙니다. 뭐 다큐멘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잘 빠지는데? 잘 빠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로 영화와 선거 시리즈 2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고요. 2부에서 찐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비 플러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네, 저희는 영화 선거 시리즈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나 이거 언제까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넘길까요? 아니 대안을 가져라고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 대단해. 이렇게 연설을 그냥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연설 잘하지 않아요? 네, 오늘 이거 또 제가 이 영화 선거 시리즈 녹음하러 이 홍대 앞을 지나왔는데 오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젊은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요? 지켜보다 왔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네.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요즘에 바꿨더라고요. 키워드를 많이 바꾸셨어요.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겁니다.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뽑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심는 겁니다. 근데 심는단 말이 더 와닿기도 거기 해.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시네요. 예. 너무 기억에 남게 일하네. 너무 획기적인 공약이어가지고 하도 획기적이다 보니까 또 물어뜯는 사람들이 또 뭐 건보료가 1조 원이 드네 어떤 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뽑을걸요? 심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심어야지. 심어준대잖아요. 심겨줍시다. 그래서 되게 너무 획기적이네요. 진짜 네. 선거철이잖아요. 올해는 선거가 2개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네. 전국 네. 동시 지방선거. 기초 선거죠. 그래서 기초 선거가 사실은 아니라 우리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삶에는 지방선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도 중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지역의 꽃 한 송이가 더 피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지방선거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자영업은 선거권이 있나? 선거권 항부하겠습니다. 네. 네, 모쪼록 어떤 후보가 되든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두 번째 작품 노무현입니다를 가지고 차이나는 한 장면 또는 차이나는 명대사 뭐 이런 것들로 오늘은 투비와 나투비는 아닌 거죠? 나투비가 너무- 정해져 있어. 너무 좀 투비하고 뻔해서. 나투비가 너무 뻔하게 정해져 맞아요, 있어. 맞아요. 우리 그래서- 스스로가 나투비예요. 우리의 정치색이 드러날까 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나투비입니다. 이렇게 화면 안에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나투비입니다. 그래서 세상 고마운 건 이 영화는 그 동서화합이라고 외쳤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그 전라도랑 이런 경상도 가는 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슈를 내세웠던 지금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후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 그리고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역주의에 갇혀 있는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다른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물꼬를 줬다라는 면에서 이 영화가 다시 한번 그랬지. 그리고 또 지금 정권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노무현입니다에 나오는 그런 반공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종북, 반공, 빨갱이 이런 이슈들이 더 이상은 이게 주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왜? 한반도는 평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이런 키워드가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또 반공이란 키워드가 또 그거 늘 스멀스멀 나오죠. 살아나는 것 그건 같더라고요. 언제나 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단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그게 대세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심는 데잖아. 심어야지. 뭔가를 심어주는 사람이 이기겠어 이번엔. 뭘 심으실 거야? 근데 반공 이슈로 이제 선거를 흐리는 건 저는 진짜 적폐라고 아우, 봐요. 네. 그런 사람부터 걷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퇴행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더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가 사실은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삼김 체제를 이제 맞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 선거였잖아요. 삼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부터 5.16 쿠데타가 61년이니까 70년, 80년, 90년, 2000년까지 약 그렇지. 40년 동안을 한국 사회 정치를 지배해 왔던 프레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3김 중에서 먼저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을 하셨고
김종필 전 총리는 뭐 기회가 없어서 이제 뭐 그냥 날아갔지만 어쨌든 이 삼김이 주도해 왔던 정치라고 하는 게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왕적인 총재, 그다음에 그분들의 카리스마는 물론 있지만 어떤 정치 민주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영호남을 가르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한 부분과 그 지역 감정의 해소라고 하는 부분을 노무현 2002년 선거가 이제 다 그 새로운 어떤 그쵸. 가능성들을 보여준 거죠. 그것이 이제 정치 민주화를 가져왔던 이제 첫 번째 거는 새천년 민주당이 당시에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그 국민 참여 경선을 했다는 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네. 그래서 대의원과 일반 국민, 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이제 모두 참여 다 정부 그래서 그 네, 맞아요. 네. 경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대의원이 당시에 20%, 당원이 30%, 일반 국민이 50%를 했다는 것이고 그 선거에서 노무현 돌풍이 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대의원이나 당원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 바보 노무현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떨어지고 있는 그 바보 노무현의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 정신이 뭐냐면 동서화합이거든요. 지역 감정을 깨겠다고 하는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를 망국적으로 몰아갔던 지역 감정을 깨겠다고 했던 그 노무현의 그 정신을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 녹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떨어져서 폭발한 게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경선이고 바로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정말 중요한 선거였다는 생각을 이 다큐를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선거였죠. 맞아요. 네. 저도 다큐 보면서 생각했어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또 투표를 하고 그런 후보를 이제 뽑을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좀 행운이었다. 그 참여 경선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이 있죠. 영화. 뭐 그렇게 보면 노사모도 그런 거죠. 이 참 자발적인 거기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 바로 홈페이지예요. 네. 홈페이지가 굉장히 뜨거웠고 2000년대 초반이면 사실은 거의 웹 1.0 수준이잖아요.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글 정도인 거죠. 카페 초기처럼. 그러니까 막 지금 아고라가 활성화되기도 전이었던 거지 그때는. 아고라까지는 못 가는데 계속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나누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모이고 하니까 온라인은 주로 정모를 한다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이었다가 그렇게 시민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완전 그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지역 감정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쵸. 지역 감정이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에서 이제 물러났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었고 그 조작의 피해를 우리 모두가 같이 겪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축소되고 감소됐는데 그 빈자리를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을 그걸 가지고 조장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은 이제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씁쓸하죠. 그래서 뭐 세대를 포유하자느니 뭐 2030이라고 하는 MZ 세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또 뭐 6070을 하나로 묶고 4050을 묶어가지고 마치 이들 간에 엄청나게 큰 변별력이 있고 뭔가 권력 간의 우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있죠. 하는 이런 구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어쨌든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과 미래를 함께 나가려면 같이 통합하고 그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의식과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해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텐데 이걸 지금 특히 그 보수 여당 쪽은 보수 야당 쪽은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대남 이런 논란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표를 가지고 그런 분리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 그런 사람을 저는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리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씨앗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젠더 갈등도 사실은 그 일정 부분은 만들어진 게 있는 거죠. 물론 사회가 발달할수록 문화적으로 성숙할수록 굉장히 소수자나 소외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거나 그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부리는 것이 자꾸 이 선거에서 자꾸 악용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호응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환대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그런 언론의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같이 댓글 쓰고 같이 비난을 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쏟아붓는 것 그것들이 지금 이 정치판에서 굉장히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표심을 움직인다는 둥. 왜 이 노무현입니다에도 보면 충청도 표가 굉장히 가족들도 알 수 없는 부동표이면서 움직임이 잘 표착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는 노무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한반도 평화 하면서 종북 이슈들을 많이 몰아냈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우리가 이런 오래된 적폐 키워드들을 몰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용당하지 않게. 근데 청년들이 자꾸 이용이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 않아도 박탈감이 심한데 그런 것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들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들을 선거판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순수하지 못한 것 같다. 넘어가면 안 될 텐데. 네. 자, 그러면은 한 장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니, 자영업님 가게문 여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럼요. 예. 오늘은 아니 이렇게 또 도도 오늘은 하면서 책사님을 슬쩍 자 먼저 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한 장면이 있죠. 사실 뭐 투비하다 투비할 거는 너무 뻔하고 이제 한 장면 전 사실 어제 다큐멘터리 영화고 사실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이 부산 동구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노정에 대해서 좀 얘기한 주로는 이제 16대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이 이제 오고와 붙었던 당내 경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인상에 남았던 거는 다큐멘터리가 딱 시작되면서 아주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계라는 노래. 프롤로그 영상, 그죠? 네, 인트로 영상 같은 게 거의 나오는데 근현대사가 쭉 나오잖아요.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이렇게 딱 하면서 온갖 80년대, 90년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영상 속에 담아내. 와, 이 영상이 인트로 영상이 되게 경이롭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우리는 경이롭더라고요. 늘 알고 개구리 있는 소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 삼풍도 나오고. 삼풍, 성수대교, 개구리 소년. 또 뭐가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이산가족도 나왔어. 88 올림픽. 이산가족도 나오지 않았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KBS 이산가족 상봉. 한 80년대, 90년대를 맞아. 아주 함축적으로 그걸 2분 노래는 그냥 한 2, 3분 정도 됐던 그치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다 담아냈다는 게 되게 경이롭고 새로웠습니다. 임팩트가 있었구나. 그 노래가 미싱은 돌아가네 잘도 가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노래가 옛날에 MBC 퀴즈 아카데미인가요? 그 퀴즈 프로그램에 그 시그널로도 쓰였어. 근데 그게 원래는 노차사의 약간 저항의 음악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금지곡이었어요. 네, 노동자 불빛. 민중가요였죠. 노동자 불빛 그 노차사 음반 첫 번째 그 앨범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노동자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사계가 거북이도 아마 리메이크를 했죠. 거북이도 리메이크. 굉장히 많은 리메이크가 있었는데 사실은 사계 정신은 저항이고 비판이고 그러니까 미싱은 찰도네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역사는 반복되고 불행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근데 그 역사의 반복과 불행의 순환이 결국 없는 사람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의 반복 속에 피해를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결국 노동자라든지 준비되신 분.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너무 슬픈 노래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MBC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가 나왔네요. 그 노래도 되게 슬픈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요 요새. 네. 이 가사는 되게 슬픈 가사인데 가물가물하셔요. 배고파서 그래요. 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를 기억해낸 게 어딥니까? 네. 근데 되게 슬프고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가 이제 박노해 시인이 막 활동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노동의 새벽, 뭐 손무덤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그런데 이 노래 이 다큐멘터리에서 사실 음악이 몇 개 쓰였죠. 저희가 일부에서 소개했던 그날이 오면도 쓰였고, 그 다음에 그 신동엽 시인의 그 시, 산에는 꽃이 피네 그 시를 노래로 부른 노래가 하나 나와요. 뒷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노래라고 불렸던 상록수는 여기는 없죠. 네. 상록수, 아침이슬도 안 나왔는데. 아침이슬은 안 나왔어요. 상록수는 굉장히 상징적인 노래이긴 한데 그 대선 선거송이기도 했죠. 본인이 노래도 부르셨고요. 이제. 근데 어쨌든 그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미싱이 돌아가는 그 소리. 네, 공장의 모습들. 그 장면이야. 그래서 그 장면 하나 픽하고 끝? 네, 끝입니다. 아유, 너무 짧게 픽이네. 저 할게요. 네. 저는 마지막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거기 지금 변호사? 젊었어. 네, 젊었죠. 유서를 읽는 장면에서 좀 눈시울이 좀 저도 뜨거워졌었는데요. 그 유서의 내용. 너무 섭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라. 이렇게 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부분에서 저는 사실 그 약간 음모론에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 선택이 맞는 거를 왜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지? 약간 이제 난 계속 뭐가 있을 거야 막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그분이 쓰신 거. 근데 이게 실질적인 영화 속에 이제 비하인드 얘기로는 여기까지 딱 단답형이었대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영화의 대답들이. 그러고 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끊었는데 주차장으로 가다가 다시 연락이 문 대통령이 이제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푹 빠져서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이 되게 짧고 명료한데 원래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죠. 노무현은 이제 길게 쓰고 그게 갈고 닦아져갖고 맨 끝에 나온 글이니까 그 앞에가 얼마나 무수히 많이 고민했고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이러면서 그 얘기를 토로하는 게 이제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그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감독이 얘기한 거를 제가 또 봤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좀 더 예, 눈물 안 흘릴 수 없는 좀 그쵸. 이런 멘트들이어가지고 저는 마지막에 이 유서 유서 썼던 부분으로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왜 영화 중간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그 대선 후보 토론 이런 거 준비할 때 보면은 전지에다가 예상 질문 적고 답변 쓰고 누군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머릿속에 외우고 청문회 때 그 A4 종이 2장으로 50 청문회 때 정리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거죠. 예, 막 쓰고 맞아. 마지막에 한 줄에 이렇게 쓴 거였으니까 아주 함축적인 그 거.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나는 이제. 뭐 했을까. 뭐 이런 거가 다 오면서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 변호사가
그 한 줄씩 누군가를 향한 거죠. 한 줄씩 가족을 향하고 동지를 향하며 그런 운전기사라든지 오랜 세월 자기 곁을 이렇게 지지해줬던 노사모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탓하지 말고 뭐 스스로를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런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게. 아, 그러면 그 국정원 이화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네. 3일 전에 전화 왔었는데 그렇게 될까봐 찾았다고. 네. 그렇게 탓을 할까봐 이제 이야기를 사실 한 거. 저도 유서치고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 대통령 당시에 그 인터뷰를 들으니까. 네. 그때도 영화를 봤는데 왜 그때는 그게 잘 안 들렸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 네. 얼마나 많은 글을 썼을까. 네. 아들과 딸의 그 행간을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의심도 풀렸습니다. 사실은. 전 타살일 거라 생각을 왜 그렇게 혼자 상상을 했는지.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장례식 장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장례식을 갔었고 운구 갈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서울시청에서 저희가 그날이 오면도 불렀지만 이제 빈소 다 조문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운구가 서울역을 통해서 이제 납골당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행진을 하는데 시청에서 서울역 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은 장면 중에 이제 YTN인가요? 건물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참 업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란색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밑으로 계속 꽃가루처럼 날렸던 기억이 나요. 그 길이 지금 다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의 건물들인데 거기서 노란 누군가 뿌리는 그래서 밑을 걸어가는데 되게 뜨거운 날씨였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었고 마지막에 운구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미안합니다였어요. 지금도 너무 선명하고 그때 당시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라고 새겨졌던 그 장례식장의 노란 모자가 지금도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글귀였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그때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서거라는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뭐 죽음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을 때였어요. 그리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 자체가 또 그것을 모두 막 부정하고 그런 세력이어서 온전히 더 충만하게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들 몰랐어. 자리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저의 한 장면은 그 앞쪽에 그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 가서 또 떨어지잖아요. 정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했는데 떨어지니까 막 누구는 울고 있고 막 참모들이 그러니까 차에 올라타면서 그 참모들한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겪으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수고는 했지만 세상엔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많다.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 그 위로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 꼼꼼이님. 뭐 앞에 뭐 시작할 때 장면 얘기하고 끝날 때 장면 얘기하고 뭐 중요한 장면을 다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록 영상들이 이제 유세 영상이잖아요. 그 새천년 민주당의 그 국민참여 경선 유세 영상인데 그 이인재 후보하고 이제 맞붙었던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지지율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그냥 맞아요. 군소 후보 중에 하나, 그냥 그 들러리 서주는 후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가 첫 경선에서 제주 경선에서 2등을 하죠. 네. 이인재 후보에 이어서 1등인가요? 1등을 했나요? 하여튼 뭐 첫 경선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성적을 내서 이제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경선할 때 연설하던 장면들 중에 상당히 유명한 장면들이 많아요.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굉장히 많이 그 공격을 했고 또 그 장인어른 맞아.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것도 이제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즉흥적으로 그때 연설을 한 것 같아요. 이인재 후보가 이제 그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선을 넘었어. 예,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서 제기를 하죠. 좌익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명 내지는 설명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좌익 활동을 하셨다. 장인어른도 하셨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 한마디로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여자들한테는 다 먹혔을 것 같은데. 네,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 멘트가 진짜 예술이었어요. 네,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라도 픽을 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이 이걸 가져올 줄 알고 저는 다른 장면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얘기 안 하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 다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울산 경선에 가서 표 달라고 하는 연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경상도에서 표를 줘야 내가 전라도 가서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전라도 사람들은 나한테 물을 거다. 너 영남 출신이라며, 부산 출신이라며, 경상도 표 어딨냐. 그래서 여기서 표를 주셔야 내가 이 표를 가져가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동서화합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연설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치인은 저렇게 자기가 세운 목표와 자기가 세운 비전이 분명할 때는 결국 표를 줘야 얻어야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거니까 표를 달라고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연설들에서 보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작점이 울산 경선이었던 것 같고 울산에서 만약에 이기지 못했으면 그 바람이 이제 쭉 타고 올라오기 좀 힘들었을 텐데 울산에서 이겼고 물론 이제 중간에 충청도가 있었습니다만 강원도로 가서 또 거기서 이기면서 이제 좋은 결말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사람들이 그때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했기 때문에 경선을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매주. 맞아. 긴박했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경선의 역사상 굉장히 가장 드라마틱한 경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 진짜 개표날 그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잤던 사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당선하는 그 밤 꼬박 세워가지고 기다렸어요. 네. 정말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진짜 단단했다고 하는 그분도 당선이 어려웠는데 노 대통령 때 그때 노사모들이 뭐 저금통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돈 참 정치에 돈이 필요하다는 게 슬픈 일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연 대선까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풍 그때 나오잖아요. 다큐에 그 최민희 그 전 의원이 그건 노풍인데 태풍에 가까운 바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시민들의 열망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는데 계기가 없었던 그래서 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걸 투영했는데 너무나 뭐 저는 인문학 드레싱에서도 뭐 이야기하겠지만 너무나 한 사람에게 열정적이고 몰표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지치게 해서 그 사람이 선택지가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벼랑 끝으로 너무 누군가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사람은 약한 존재인데 맨날 착하고 맨날 정의롭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것만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모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노무현입니다를 다시 보면서 차라리 떨어뜨릴 걸. 낙선이 됐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막 해군기지 반대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옆에 서 있고 그랬을 텐데 내가 좀 슬프다. 그 인터뷰 중에서도 누군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못한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 모두 다였네. 잘못한 게. 많은 반성을 하게 되죠. 저희는 그래서 2부를 차이나는 한 장면, 뭐 대사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거에서 영화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현실 이야기를 담아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선이나 선거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 유권자가 된 젊은 세대들에게 꼭 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거를 할 때 중요한 게 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3부에서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무비 부쉈어!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무비 부쉈어! 신여성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네요. 저는 자영업입니다. 책사입니다. 꿈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건가? 찌라시나 읽으세요. 찌라시 준비하고 있잖아. 찌라시. 아니 노무현님이다 찌라시가 별거 없어요. 아까 우리 1부 때 읽은 게 다예요. 원래 다큐멘터리는 수사가 약하죠. 네. 저희는 영화 선거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를 가지고 인문학 드레싱을 시작합니다. 네, 이창재 감독 작품이고요. 2017년이니까 벌써 한 5년 됐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 2009년에 서거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8주기 정도에 나온 영화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문학 드레싱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라면 노무현을 다룬 극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은 잡혔어. 변호인,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작입니다. 네, 2013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 인권 변호사로 이렇게 뭐랄까요? 변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죠. 그 부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부림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그 양우석 감독이 만들었고요. 강철비 양우석. 네. 웹툰 작가였는데 네. 이걸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변호인 때문에 또 이제 뭡니까 우리 그 하여튼 그 당시 그 정부 여당에 또 밑보여가지고 하여튼 뭐 복잡한 맞아요. 일들이 있었고 그랬죠. 맞네요. 그 부림 사건이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일어난 항림 사건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합해서 부림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 독서 모임을 하던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들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학생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일반 평범한 회사원들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사회과학 관련된 책들도 좀 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22명을 불법으로 체포를 하죠. 영장도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당연히 고문하고 그래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공안정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수사를 진두지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 노무현 변호사였습니다. 김광일 변호사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변호를 맡았고요. 김광일 변호사도 나중에 그 정치를 같이 하셨죠. 이때 이제 문재인 이 노무현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 들어서고 나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변호사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됐다. 그런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가 있다면 극영화 변호인이 그러네요. 있다. 네. 쌍으로 같이 봐줘야 될 영화다. 그래서 인문학 드레싱 변호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속편 같은 거죠. 거기 다큐멘터리의 보림 사건 피해자들이 한 분 나오시죠. 인터뷰로 2분인가요? 나오셔서 이제 당시에 그 보림 사건의 어떤 그 잘못된 점을 이제 알려야 되는데 언론도 통제돼 있고 하니 그 인셈을 가지고 밤에 배포할 때도 노 변호사님께서 이제 새벽이고 언제고 와서 차로 이동해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영화 변호인 같은 경우는 사실 김영애 씨의 연기가 아주 인상 깊은 그 작품이기도 하죠. 임시완 배우도 연기를 잘했고. 네. 근데 여튼 다 그 무죄로 다 판결이 난 게 이제 불임 사건. 오래 걸렸지만 맞아. 무죄로 됐고요. 그때 읽은 게 무슨 사회가 이런 책들이 당시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난소공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지. 그게 뭐예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난소공.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품. 뭐를 줄였나? 줄임말이었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유죄가 됐었는데, 그치. 나중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것이 이제 그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게 이제 다 밝혀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계속 그래도 유죄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다가 2009년에 거의 최근이네요. 네, 2009년에 이제 다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개헌법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죄를 걸렸죠. 결국은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1년도 사건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무죄가 된 거죠. 네. 그 노 대통령이 된 대통령 단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진상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조사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유세에도 나오지만 4.3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피해자,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그런 과거 조사를 해서 화해와 진실 이런 것들을 그런 노력이 전 되게 중요했다고 보고 다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라크 파병 그 반대 성명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징벌하라고 얘기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대통령의 멘트.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노 대통령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다면 인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걸로 많은 이제 과거 조사도 했고 물론 과거 조사 진실 화해 조사위원회의 어떤 성과들이 많이 부족하긴 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왜 더 못하냐고 막 말이 많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회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 그렇게 등장했다는 거. 다시 조사해야 되고 복권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거기 나오네요. 맨 처음에 그 국정원 이화춘 나올 때 4명을 취조해라, 조심해라. 첫 번째가 아까 김광일 변호사. 김광일, 뭐 또 한 명이 이응노?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인데 노무현이 제일 이러면서 너무 이 열성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고 그래서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있고 사실은 모욕감조차도 그냥 포용할 수 있었다면 그냥 그런 것들을 자기에 대한 그랬으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부끄럽다라는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그래서 견디기가 참 힘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몰아붙인 것 같아. 다 보고 나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어서 그런 부끄러움, 몰아붙인 거. 그래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노시네요. 네. 너무나 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외치다가
내가 그것에 부합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 또는 그런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부끄러움을 네. 죽음으로 그냥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노회찬 6411이라는 다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다큐는 노무현입니다를 제작했던 최나경 프로듀서가 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감독은 다릅니다. 네, 이 감독은 이창재 감독이 노무현입니다를 만들었다면 이 감독님은 제가 잠시만요. 네, 사운드를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독님의 정확한 이름 알려드리려고 민환기 감독인데요. 약간 스타일이 제가 그 이창재 감독을 소개했을 때는 이제 감성과 논리를 잘 버무리는 감독이라고 했다면 이 민환기 감독은 굉장히 그 날 것 그대로의 다큐멘터리스트. 그러니까 좀 이 다큐의 스타일이 인간 노회찬이 아니라 그냥 노회찬의 모든 것. 네, 노회찬의 삶인데 그 노회찬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진보 운동과 진보 정치인으로 노회찬을 박제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한편으로 그 노회찬 의원을 너무 사랑했던 노회찬 의원에게 여성의 날마다 꽃을 받았던 미아원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정책에 굉장히 많이 연대했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기억하는 노회찬의 모습이 이 노회찬 6411이라는 다큐에서는 조금 잘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진보 운동에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노회찬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진보 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지를 이제 증언하는 다큐가 된 거예요. 일종의 인물 현대사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입니다를 기대했다가 노회찬 6411을 보면 나 어디서 공감해야 될까? 난 저걸 잘 모르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헌신했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좀 울림이 잘 많이 안 오고 그냥 끝나고 나면 미안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울컥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물론 다 울림을 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노무현님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다르다. 그리고 제목에서 그 6411 버스가 노회찬 의원이 탔었던 그 노동자들이 많이 타는 버스인데 그 6411 버스 번호가 제목에 들어가 있을 때는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6411을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노회찬 의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소소한 후원의 사람들과 모여서 생파를 한다거나 또 남산 케이블카가 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어디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보좌진들하고 남산 케이블카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과 타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노회찬으로만 이제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다시 노회찬을 만약 지금 이 노무현입니다 다큐멘터리도 2009년 서거하신 다음에 17년에 나온 거잖아요. 다시 노회찬을 만약에 또 다큐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 5년 더 지나서 인간 노회찬의 모습을 좀 첼로도 잘하고 꽃을 사랑했고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정말 그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이자 이웃이면서 동지였던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다큐가 새롭게 좀 하나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그 약자의 편에 늘 서 있으려고 했다. 이런 거는 하나 기억이 좀 남아요. 노회찬 영화 봤을 때 사모님도 노동 현장에서 헌신했던 분이시고 해서 노동자들의 벗인데 너무 많은 책임감과 너무 많은 도덕성을 이제 요구받았고 본인도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노무현입니다 다큐의 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치에 돈이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힘들다. 결과적으로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들 사람들이 오해 혹은 비난을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자금법인데 노회찬 의원이 떠나게 된 그 계기가 된 이 자금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정치와 돈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근데 너무 사람에게 맑고 투명한 걸 원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참 어디 도망갈 곳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회찬 6412를 또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개봉해서 영화는 된 네, 거죠. 개봉했습니다. 네. 전주영화제에서 오픈을 했고 네. 그다음에 개봉관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성 키워드가 부족하니까 소문이 좀 덜 났죠. 공동체 상영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단체 초대 받아서 감독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노동운동, 진보운동사 관심 있으시면 노회찬 6411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책을 사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방법이라면 저는 감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한 인간에 대한 진실한 추모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와 그리움이 있다면 한 번쯤 볼만하다. 그분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원기 감독의 그 직전 작품이 이제 청춘선거라는 작품인데요. 그건 이제 2014년인가요? 18년인가요? 2018년이네요. 그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고은영, 청년 고은영. 그러한 제주지사 도전기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그것도 나름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민한기 감독도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세련되게 잘 만드는 네. 그래서 민한기 감독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거 개봉한 다음에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다큐가 개봉되고 나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칭찬을 한마디 하셨다는 그거는 아마 노회찬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기대해 보면서 자 누가 또 해보시겠습니까? 자영업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명이 막 침침하니까 졸리네요. 오늘 무슨 이게 뭐 썬 일이고? 아니 저희가 어떻게 오늘따라 그래? 유독 방을 바꿨잖아요. 녹음실. 네. 녹음실 아니 방을. 그렇다고 졸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아닙니다. 어젯밤을 반성하십시오. 아닙니다. 네 번의 낙선 지지율 2%인 만년꼴찌 대선 후보 1위가 됐다. 이러한 영화인데 네 번의 낙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8기 맞아. 노무현의 정치 도전기라고 할까요? 정식으로 이제 선거에 나온 거는 7번입니다. 네, 7번인데 3번 당선하고 4번을 낙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재미있는 게 첫 지역구가 어디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막 부산의 문을 많이 두드렸잖아요. 동서화합과 이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부산의 벽을 막 두드려서 계속 거듭 이제 낙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첫 지역구는 이제 부산 동구입니다. 예, 부산 동구에서 1988년에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는 당선이 됩니다. 예, 그때는 당선이 됩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여기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1990년에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88년은 이게 일어나기 직전이라서 가능했던 게 통일민주당 당시 이제 양김이죠. 삼김 중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같이 이제 쌍두마차로 만들었던 통일민주당 간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당선이 가능했지만 1990년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결별하고 김영삼이 3당 합당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필과 또 이 노태우와 함께 민자당이란 걸 또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만국적인 이 지역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김대중이 이제 호남 쪽으로 이제 고립이 되고 90년에 이게 있었다. 하여튼 배신과 하여튼 되게 야합이 심했던 시대죠 그때가. 그렇죠. 거의. 그 김영삼이 부산을 들고 김종필이 충청을 들고 나머지 경상도는 이제 노태우가 먹었던 지역이니까 이렇게 3당 합당이 되면서 이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만국적인 지역주의 감정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그 연원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얘기할. 그래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똑같은 지역구에 도전하지만 3위로 낙선합니다. 이때는. 3위로 낙선하고요. 그러다가 이란 지역주의를 또 다시 극복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러니까 시장과 군수와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죠. 이때 또다시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1996년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합니다. 네, 종로에서 이때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로가 지금은 거의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치 1번지, 정치 1번지라고 인식되는데 그것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에 이 서울 종로에서 낙선하지만 98년에 재보궐선거 서울 종로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당선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당선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보면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서울 종로가 지금 아까 저희가 한간에 그런 얘기 항구 출신 대통령이 3명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서울 종로 지역구 출신 대통령도 3명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종로에서 거기였나? 네,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윤보선이 있습니다. 윤보선도 종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가 막 정치 1번지다. 네,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경우. 또 워낙에 이제 청와대랑 그렇지. 뭐 여러 가지 행정부처 기관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재보궐선거로 당선됐다가 2000년대 그 아주 몰상식한 허태열과 맞붙는 선거를 치르게 되죠. 노무현입니다. 다큐에도 나오죠. 다큐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사실 오늘 나투비가 있었다면 제가 허태열을 아주 나투비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 유세 현장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재연해. 그때는 이제 김대중 정권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별로 없네요. 저기 한 몇 분 계시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멘트를 이런 걸 이제 유세 현장에서 공공연히 발화했던 후보가 노무현을 꺾고 당선됐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2000년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태열과 붙어서 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허태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당선된 게 2002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7.8기의 정치 인생이 있죠. 허태열 덕분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태열 덕분입니다. 허태열이 노사모의 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허태열 때문에 그 분노와 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노사모들이 2000년대 초반에 대통령 직전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네. 노사모가 없었다면 노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서 노사모의 결성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허태열이다. 구심점이 됐네. 아주 중요한 분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언색적이죠. 막 정치 옳지 않아. 근데 정치에는 절대 가족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해요. 무서워요. 이번 정권에서도 물론 그런 그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들이 있었지만 그 다큐에서 이인재 의원이 후보가 그 권양숙 여사 가족을 건드린 것도 그렇고 가족을 건드려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다. 절대 가족 문제를 가지고 후보의 어떤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뭐 부패 이런 것들이야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사적인 사생활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건 너무 야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반공의식까지 끼면 그거는 완전 퇴출 1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인재 보면서 사실 이인재라는 이미지 뭐 저희 세대에서 2030, 20대들 사이에서 기억을 못할 것 이인재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그렇겠어요. 또 기억하더라도 굉장히 올드하고 노회하고 그런 정치인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거든. 뭐 피닉제라든가 아니면 불사조 이런 희화화의 대상인데 다큐멘터리에서는 나름 카리스마도 있고 그 한때는 굉장히 영민하고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어요. 영민한 사람. 특히 그 한때 노동부 장관 할 때인가요? 노동부 장관 나중에 했죠. 그 김대중 정부 때 했죠. 노동부 장관을.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 뭡니까 한나라당 통일민주당 쪽에 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람이 망가지는 이렇게 하는 순간이구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한때 날랐어요. 네. 노사모의 아버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노사모의 아버지 허태열이 기억이 나네요. 아니 다큐에서도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아마 이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저 마지막이죠? 네. 오늘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처음부터 등장했는데 좀 얘기가 안 된 분. 저는 이제 이분을 들고 왔습니다. 유시민. 네. 그리고 책을 들고 왔습니다. 알릴레오. 그리고 지금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만두셨죠? 그만두고. 네, 최근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시라고 한 거는 이게 원래 초판이 1988년도에.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이 거예요. 책으로 힘들었을 때 이걸로 결혼도 했고요. 또 이 돈 모아가지고 독일로 유학도 가고 독일에 있는 동안도 인세가 들어와서 또 이걸로 생활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그 글 쓴 거에 대한 거 부러움. 네. 근데 본인이 배운 거랑 너무 나와 보니까 사회랑 너무 달라서 쓰게 됐다라는 게 시작이었고요. 88년. 88년.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작년에 다시 나오면서 네,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보완할 수밖에 없어서 거의 전면 개정을 한 그렇죠. 네, 책입니다. 88년에 썼으면은 유시민 씨가 59년 그게 28살에 썼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마 거의 뭐 학교를 2번 재적을 당했으니까 졸업 이미 전에 오래 다녔죠. 13년 만에 학교를 졸업.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네. 거예요. 이 역사에 좀 관심이 많고. 맞아요.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었다고 돼서. 아버지가 그쵸. 예. 글 쓰는 작가로 이렇게 지금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앞에 날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3줄이에요. 3줄.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면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공직에 몸담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글을 읽고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역사, 경제, 글쓰기 등에 대한 책을 썼다. 이 3줄로 끝입니다. 멋있다. 부럽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뭘 구구절절하게 열몇 줄씩 쓰지 말고 이렇게 딱 쓰고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본인의 얘기는 이제 본직은 글 쓰는 작가. 원래 인자대 백분 토론 진행할 때도 네. 유시민 작가라고 나왔었죠. 그 당시에도. 계속 작가로? 중간에 뭐 장관하고 의원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면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역사의 사건은 그대로 좀 놔두고 좀 추가하거나 이제 역사가 바뀌었고 본인이 다시 읽어보니까 본인의 글이 예전에 너무 만연체였다. 그리고 뭐 막 꾸미는 글이 많아가지고 좀 다 걷어냈다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저희 집에 원본이 있어요. 어머머. 근데 두께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좀 더 두꺼워진 게 맞네요. 근데 이게 30년이 되면서 원래는 그냥 절판하기로 했었어요. 5년 전에 출판사랑 협의 후에 이제 절판이다. 근데 절판한 다음에 계속 문의가 왔대요. 앞전 책에 대해서. 그래서 전면 개정을 결심하게 됐다고. 제 기억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있지만 경제사도 썼던 기억이 나요. 거꾸로 읽는 아마 경제사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또 무슨 애들 만화 버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전도 있어요. 만화도 있군요. 네,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판도 있고 만화인지 정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시민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 아주 중간중간에 계속 핵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역사를 이게 세계 역사를 기본으로 놓고 그 잘잘못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책으로 네,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유시민 씨 저작 중에 저는 그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좋아해요. 그 책 정말 좋은데, 네, 맞습니다. 딱 장관직,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고 돌아와서 인간 유시민으로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사실 책의 종수는 많지 않은데 난 이런 작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몇 권 안 되는 책으로도 꽤 많이 썼습니다. 꽤 많이 썼어요. 책은. 네, 해마다 뭐가 나와요. 작년에는 와이프랑 같이 유럽 여행 갔다 와서도 썼어요. 요즘은 여행에 꽂혔대요. 유럽 도시기행이라는 네, 그거를 와이프랑 틈틈이 같이 가서 본인이 사진을 본인이 찍었던가 해가지고 와이프랑 둘이서 썼다고 나왔어요. 나는 그래도 이 100만 부 팔린 거에 막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까 되게 오래된 거에 비하면 국가란 무엇인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 재밌습니다. 글도 잘 쓰시고.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명작이죠. 그러고서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세계사 관련해서 누가 추천을 좀 부탁해서 남경태 선생님이 쓴 종횡무진 그걸 추천했어요. 그분은 정말 강의가 좋은데. 남경태 선생님도 살아계셨으면은 사실은 차이나는 클래스에 몇 번을 나와도 아쉽지 않은 인물인데 아쉽게도 떠나셔가지고 종횡무진, 동양사, 서양사 이런 책들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 유시민 작가는 경제사 관련해서도 책을 썼는데
그것도 좋고. 원래 경제학과니까. 네,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유시민의 공간필법도 좋아요. 얇고 잘 써져 있어요. 네네. 네. 잘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저도 대학 강의에서 교재로도 써봤는데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한 번쯤 읽어봐라. 왜냐하면 힘을 뺀 권력에서 좀 거리를 갖고 쓴 글이라서 훨씬 더 소탈하면서도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책. 그래서 중년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했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모아놓은 돈으로 이 서울대 프락지 사건에 이런 걸 네, 경비로도 쓰고 머리가 좋은 건 했다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들어갔을 때 그 사건으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최후변 진술. 그걸 하려고 머릿속에서 그 진술서를 다 외워가지고 자기가 글을 머리로 써서 머리로 외워가지고 유시민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그 항소 이유서를 읊어요. 근데 그게 되게 명문인데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 계속 글을 썼대요. 머릿속으로. 외우고. 그거를 원본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마치 우리가 셜록 홈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 다 쓰면서 외워가지고 항소 이유서를 말했는데 그게 아주 명문이에요.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워낙에 글을 잘 쓰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쓰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되게 인간적이고 빈틈이 많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있을 때 막 그때 그 탄핵 결정 날 때 막 그때 국회에서 막 망치 두들길 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달려들어서 울고 막 끌어내리고 막 이랬던 그 장면. 그때 유시민 의원 그 얼굴 보면 정말 그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성이 있는데 글은 굉장히 담백하고 논리적인 면이 강해서 그런 면에서 유시민 작가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출판사는 좋아합니다. 유시민 작가. 네. 꾸준히 글을 돌베개 쓰는. 너무 좋겠다. 좋겠다. 네. 자, 언젠가 돌베개에서 신여성의 책이 나오는 날 제가 꼭 광고를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의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